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새 아이를 낳고 애셋맘으로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으로 일을 할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애 셋이나 낳고 엄마로, 아줌마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 상상조차 잘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제 현실을 보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제 옆에 있고 제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아이가 셋이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냥 어리게만 살아왔던 제 인생에서 넘어가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게 다가왔죠.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 진짜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철이 결혼해서도 안 드는 사람을 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사람은 어쨌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회라고들 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회는 타이밍 좋게 잘 잡아야 하는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 그 타이밍을 잘 잡은 사람이 무려 2명이나 있답니다. 그건 전부 다 제 시댁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먼저는 제 남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와 남편은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과 만날 때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월급을 많이 주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웬만큼 제 앞가림은 할 수 있을 정도의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제 지인이 한 명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개팅할 생각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마지막 연애를 한 지 3년이 넘었던 시기였기에 그때쯤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팅을 해줄까 싶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남편의 직업이었죠. 남편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도 세탁기 설치 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직장만 본다면 조금 만나기 꺼려지더라고요.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영업을 하면서 돈을 웬만큼 버는 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게 좀 걸렸죠. 근데 소개팅을 시켜주는 사람이 직업은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며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하기에 만나봤습니다. 근데 정말로 소개팅을 나간 자리에서 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진중하고 묵직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구나 라는 게 느껴졌죠. 그러면서 철이 남들보다 잘 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연애를 할 때도 효자인 게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도 정말 잘했죠. 남편은 정말 살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제 친정엄마는 30년째 수선집을 하고 계셨는데 남편은 틈이 나는 대로 저희 친정엄마 수선집에 가서는 같이 점심도 먹고 수다도 떨고 그랬어요. 저희 엄마가 나이가 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피자를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남편이 틈만 나는 대로 피자를 사가지고 가서는 그 자리에서 한 판을 둘이서 다 먹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 살갑고 자상하고 또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결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남편이 그런 모습이었던 게 아니었네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렇게 된 건 20살 이후부터였거든요. 남편은 원래 엄청난 사고뭉치에 말썽꾸러기인 채로 20살까지 살았었는데 20살까지 같이 사고치며 살던 자신의 중마고우가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이후로 사회 부적응자로 지내게 되면서 결국엔 우울증까지 겪게 되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에게만 편지를 남겼었는데 그 편지 안에 자기처럼 후회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성실하게 살라는 말을 남겨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은 완전히 개가천선을 해서 지내고 있던 거였죠. 그 편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저에게 보여줬는데 제가 보면서도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그 중마고 친구의 편지 하나로 인생을 완전히 돌이켰고 그때부터는 효자로 살면서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고 있던 거였죠.
그런 남편과 결혼을 해서 저는 결혼 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에게 하나 있는 동생인 시동생도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셨거든요. 특히 시부모님보다도 시동생이 저한테 너무 잘했는데요. 시댁은 시골에 있어서 자주 왕래를 할 수 없었지만 시동생은 서울에서 같이 지내고 있었기에 언제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남편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동생의 직업이 아주 반전이었거든요. 남편은 어려서부터 사고뭉치에다 공부도 하기 싫어하는 날라리 학생이었다면 시동생은 완전 정반대로 시골 동네에서 알아주는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은 무려 판사가 되어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잘 나가는 직업과 다르게 어찌나 성품이 좋고 훌륭한지, 정말이지 내 아들은 아니지만 너무나 예쁘고 듬직해서 웬만한 여자한텐 장가 보내기도 아까울 정도였답니다. 저한테도 어느 정도로 잘했었냐면 한 번은 시동생이 저희 집에 저녁밥을 먹으러 왔는데 집에 오면서 손에 뭘 하나 들고 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쇼핑백의 정체를 알고 저는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형수, 이거 받으세요. 이거 신발이에요. 이번에 백화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형수님 생각나서 신발 하나 사왔어요. 저번에 명절 때 보니까 형수님 신발이 많이 해졌더라고요. 우리 형님도 참, 이 멋진 마누라 알아서 신발 챙겨야지. 하여간에 눈썰미가 부족해요. 그죠? 제가 형 대신 사다 드렸으니까 예쁘게 신으세요. 형한테 막 자랑도 하시고요. 그래야 우리 형 나한테 형수 신발 사줄 기회 뺏긴 게 배 아파서라도 또 하나 더 사줄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도련님, 이런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도련님, 정말로 고마워요. 저 잘 신을게요. 오늘 우리 도련님 밥 맛있는 거 해드려야겠네. 네, 밥은 맛있게 해주세요. 배고픕니다, 저. 이렇게 시동생은 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또 감동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첫째를 낳았을 때 일인데요. 그때 만삭이 다 되어가면서 출산 준비도 하고 이것저것 첫 아이를 맞아야 할 준비가 많이 필요한 때였죠. 근데 어느 날 시동생이 저를 밖으로 부르더라고요. 간만에 저랑 둘이서 데이트를 하고 싶다면서 형은 빼고 저만 나오라고 하길래 나갔죠. 이때도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남편 반응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아세요? 아, 뭐야. 둘이 왜 나 왕따 시켜. 나랑도 놀아줘. 나도 그러고 싶은데 도련님이 당신은 꼭 떨어뜨려 놓고 오라던데? 오늘은 자기가 집 잘 지키고 있어. 밀린 집안일도 좀 하고 갔다 와서 저녁은 내가 맛있는 거 차려줄게. 남편의 귀여운 반응을 뒤로하고 시동생을 만나러 간 저는 나가자마자 정말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동생이 점심을 근사하게 먹이고 나서 절 데리고 간 곳은 다름 아닌 아기 용품점이었거든요. 저는 벼랑간 차를 끌고 절 집에다 데려다 준 게 아니라 아기 용품점으로 온 시동생을 보면서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 도련님, 여긴 왜 오셨어요? 형수, 오늘 어디 한번 실컷 쇼핑 좀 해보세요. 이제 곧 태어나는 우리 조카 위해서 제가 선물 좀 사주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 우리가 다 준비하면 돼요. 아유, 알죠, 알죠. 근데 앞으로 애 낳고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애 낳기 전에 준비라도 제가 해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형이 알면 절대로 안 들어갈 거 알아서 제가 일부러 형수만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마음껏 골라보세요. 오늘 제가 쏩니다. 시동생은 정말 눈물나게 고맙게도 아기용품점에 들어가서는 출산 준비에 필요한 물품부터 시작해서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필요한 것들까지 싹 다 사주셨어요. 유모차부터 시작해서 아기띠, 아기옷, 신발 등등 정말 싹 다 사주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미안해서 제대로 못 고르고 있으니까 본인이 막 직원한테 이것저것 다 물어봐서 쓸어 담아주던 거 있죠? 그걸 보면서도 얼마나 많이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뒤에
형이 힘든 일하면서 돈 번다며 산후조리원 비용까지도 다 대준 게 저희 시동생이었어요. 그 뒤로 제가 애를 2명이나 더 낳았는데도 두 아이 다 산후조리원은 우리 시동생이 비용을 다 대주었죠. 애기 낳고 나서는 시어머니가 시동생에게 부탁해서 저 몸보신하라고 좋은 것도 얼마나 많이 사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시댁 덕분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도중 저는 어려움도 한번 겪어야 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일이었죠. 결혼하고 7년 뒤에 엄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는 큰 슬픔에 빠져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남편이랑 시동생이 장례식장에서 힘이 많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도 잘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가 엄마가 운영하시던 수선집을 이어받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마침 아이를 연달아 낳게 되면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했었는데 복귀가 쉽지 않아 고민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수선집에 비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들어가 일을 하기로 한 거죠. 저는 엄마한테 배운 잔재주로 수선집을 재미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도 잘 크고 제 일도 나름 재미를 가지고 하면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다 완벽했던 저에게 딱 하나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 시동생이 장가를 가는 거였죠. 근데도 한참 동안을 결혼 생각을 안 하다가 나이가 45세가 되었을 때쯤 드디어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여자는 참했습니다. 조용조용한 성품에 얌전했죠. 거기다가 집안이 되게 좋았어요. 한 사업가 집안의 귀한 따님이었습니다. 용케도 시동생이 이런 귀한 집 자제를 어떻게 만났나 했더니 판사나 검사들을 집중적으로 중매해주는 중매쟁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매쟁이들한테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한 중매쟁이가 제 시동생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접근을 해서 소개를 시켜준 거였어요. 거기에서 시동생이 연애를 하게 되면서 드디어 결혼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저희 시댁 입장에서는 대환영이었고 그 중매쟁이를 은인으로 생각할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시동생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 중매쟁이는 저희한테는 원수나 다름없었어요. 왜냐하면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그 태도가 180도 싹 바뀌어서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무개념녀로 변해버렸거든요. 동서가 이 집안에 시집 오고 첫 번째 명절 때였어요. 근데 동서가 명절에 시댁에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 한마디 거들었죠. 동서, 거기 앉아있으면 어떡해. 아버님도 방 까고 계시고 어머님은 저기 남편들이랑 다 전부치고 있는데 주방에 지금 일손 부족하니까 얼른 와서 뒷일이라도 좀 거들어. 어머 형님, 저 그런 거 못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그리고 저 어제 네일아트 받고 왔는데 그거 하면 손 다 망가져요. 이 네일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뭐라고? 형님은 받아볼 수도 없는 비싼 네일이에요, 이게. 근데 이 비싼 거라고 주방 일을 도우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형님. 그리고 요즘 명절에 누가 다 이렇게 해 먹어요? 김치도 다 사 먹는 세상에. 제가 돈 낼 테니까 얼른 나가서 사오세요. 동서의 말에 저는 기가 찼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동서를 보면서 놀라 쳐다봤죠. 시동생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한 소리 같이 거들기 위해 막 나서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기싸움은 제가 끝까지 동서에게서 이겨야겠다 싶어 막아서서 말했습니다. 동서, 제정신이야? 개념 밥 말아먹었어? 동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손에 네일아트를 달았든 금붙이를 달았든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할 거 아니야. 어른들 다 일하고 계시는데 혼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장 주방으로 따라 들어와. 아, 진짜. 알았어요. 하면 되잖아요. 저는 동서에게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듯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로 저는 동서가 정말 별종 중에서도 당해낼 수 없는 별종이라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주방으로 따라 들어온 동서에게 양파를 내주면서 어떻게 손질하는지, 어떻게 썰어야 하는지까지 모두 다 알려주고는 나머지 알아서 손질해 바로 지금 막 끓이고 있는 찌개에다가 넣으라고 했죠. 근데 그때 동서가 어땠는지 아세요? 진짜 그 누구도 상상 못할 짓일 겁니다. 저는 한참 다른 반찬을 만드는데 열중하다가 이때쯤 동서가 양파를 잘 넣었나 살펴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죠. 어머나, 이게 뭐야? 동서, 이게 무슨 짓이야? 아, 왜요? 그러게, 내가 이런 거 나한테 시키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봤다니까요? 보세요. 저 시키니까 일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 시키지 마세요. 흥! 제가 국을 보고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동서는 제가 알려준 대로 하지 않고 아예 생 양파를 씻지도 손질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국에다가 넣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딱 보니 동서는 더는 일을 시키지 말라는 의미로 일부러 일을 그렇게 다 망쳐버린 거였어요. 너무 화가 난 저는 동서를 주방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시동생까지 알게 되었죠. 시동생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는 동서에게 크게 한마디 했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진짜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고? 당장 형수님께 사과드려 얼른. 아, 몰라. 내가 왜 사과를 해. 하기 싫다는 사람 일 억지로 시킨 게 뭘 잘했다고. 아, 몰라. 짜증나. 나 그냥 갈래. 동서는 어이가 없게도 오히려 자기가 더 피해자라는 듯 이야기를 하더니 아예 뛰쳐나가버리더군요. 다들 어찌나 황당해하던지 시부모님은 완전히 화가 나서는 동서를 거들떠도 보지 않으셨고 시동생은 그대로 따라가야 했죠. 그렇게 그 첫 명절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동서의 입방정과 개념 없는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 막말하면서 농사 지으시는 시부모님 면전에다 대고 두 분께 비료 냄새 난다. 이 집 구석은 벌레가 많아서 못 오겠다. 다음엔 제발 두 분이 서울로 오셔라 등등 말도 못할 무개념적인 말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시부모님과 저 남편 모두 동서라면 아주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동서가 무개념적인 행동이나 말을 할 때마다 꿋꿋이 혼내고 잔소리를 해왔어요. 그렇다 보니 동서도 저도 어느새 앙숙이 되어 있었죠. 그러다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건 정말 동서의 무개념이 거의 바닥을 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는 제 생일이었어요. 시동생이 제 생일만큼은 항상 잘 챙겨주었기에 그날도 제 생일을 축하해 준다며 저희 집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남편이나 시동생은 퇴근을 아직 안 했을 땐데 일을 하는 동서가 먼저 저희 집에 온 게 아니겠어요? 저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왔나 싶었지만 이미 말도 없이 와버린 거 내쫓을 수도 없어 과일 몇 조각 내주고 저는 애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거기에서 동서는 입방정을 또 떨어대더라고요. 형님, 근데 이 집 얼마짜리예요? 여기 일단 빌라인데다 뭐 사이즈만 보면 한 2억? 아니면 1억? 암튼 뭐 1, 2억 돼요? 그것도 현금으로 다 못 사고 대출 절반 이상 받았다면서요? 이런 좁은 데서 어떻게 살아? 아우, 좀 오래된 빌라라 그런가 집도 좀 냄새 나는 것 같고. 형님, 이런 데서 살면 좀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난 집이 몇 평인지 아시나 모르시나. 우리 집은 한강도 보이는 집이라 집값만 해도 15억이 넘어요. 15억이. 동서 말이 심하네. 동서는 그거 다 동서가 번 돈으로 산 거 아니잖아. 우리가 직접 다 번 돈 어렵게 모아서 산 거야. 그리고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고. 동서는 부모 잘 만나서 그런 어려움이 없어 모르겠지만 동서도 동서네 부모님 아니었으면 다 이렇게 살았어.
알아?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 밑에서 크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겸손히 살아. 어디서 돈 자랑이야?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동서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대고 동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하더라고요. 형님, 괜한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잘난 부모 만난 것도 능력이에요, 능력. 운도 타고나는 거 몰라요? 아주버님은 타고난 머리가 없으니까 몸으로 고생하면서 사는 거고, 우리 남편은 머리가 타고나게 좋으니까 판사하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라고요. 형님,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아요? 형님 지금 타고 다니는 소형차 있잖아요. 그거 딱 보니까 완전히 구형이던데 지금처럼 괜히 저 건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지내시면서 저한테 꼰대들이라 하는 소리 다 그만두시고 제 말 잘 들어주고 저한테 아부 좀 떨면 내가 우리 아빠한테 말해가지고 고급 세단 하나 사드릴게요. 돈 앞에 장사 없고 자존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저한테 잘 보여보세요. 저는 여기까지 들으니 정말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처럼 정신이 몽롱해지던 거 있죠.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개념이 없기로써니 저렇게까지 생각 없이 말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따끔하게 말을 했어요. 동서, 지금 유세부리로 이 집 왔니? 어? 내가 서방님만 아니었으면 이 집 동서랑 같이 초대하지도 않았어. 동서 얼굴도 안 본다고. 동서가 내 집에 오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왜 또 혼자 찾아와서 속을 뒤집어? 나가. 그냥 나가라고. 오늘 식사고 뭐고 다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서방님한테도 전화해서 오시지 말라고 할 거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막 동서를 밀치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돈 얘기로 사람 건드니까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동서를 밖으로 보내버리려고 했죠. 근데 그때 마침 집 안으로 누군가가 들어왔고 그 누군가는 남편과 시동생이었습니다. 둘은 마침 퇴근 시간이 겹쳐서 집 주차장에서 만나 같이 들어오던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동시에 들어와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였죠. 제가 막 바락바락 이야기하면서 동서를 밀치고 있으니 그 둘은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라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동서의 말 한마디에 저보다도 더 이성을 잃은 누군가가 생겨났고 그 뒤로는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나가라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서방님, 저 동서 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아예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저 인간 좀 데리고 나가세요. 제발요. 여보, 왜 이래 정말. 그만해. 그만 못해. 저 여자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한테 굽신거려 보래. 그럼 지네 아빠한테 잘 얘기해서 나 차 바꿔준다고. 내가 왜 그딴 말을 들어야 돼? 왜? 저는 남편이 있으니 더 서러움이 북받쳐 울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그런 제 앞에서 동서의 말이 더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형님, 제 말뜻은 제발 주제를 알고 사시라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형님이 어디 저한테 감나라 배나라 할 처지예요? 우리 남편은 판사인데 아주버님 보세요. 세탁기 설치 기사하고 있고 아우 쪽팔려 정말. 남의 집에 세탁기나 설치하고 있는 거 그거 진짜 역대급 직업 아니에요? 아우 창피해. 뭐야? 너 말 다 했어? 이것 봐.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저 여자 얼굴을 보고 사냐고. 당장 나가.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어디다가 지금 소리 질러요?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뭐로 들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려야 돼요? 나 판사 아내예요. 판사 아내. 내가 어디 마음 잡고 형님이 지금 나 밀치고 한 거 죄명 다 찾아서 신고해 볼까요? 구속당하게 해주냐고요. 동서는 급기야 저에게 완전히 선 넘는 말을 해버렸고 그 말 한마디에 우리 모두는 얼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얼음이 완전히 깨져버렸고 그 얼음장 같은 분위기를 깨버린 당사자로 인해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얼음장을 깬 당사자는 다름 아닌
저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충격받은 상황에서 정신을 확 차리더니 바로 시동생에게로 가더니 시동생의 귀싸대기를 때려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발악하며 화를 냈던 것처럼 남편 역시 소리를 지르며 시동생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야, 넌 네 마누라 교육 똑바로 안 시켜? 고작 장가 간다는 게 저런 여자한테 장가 들어서 지금 내 집안을 풍비박산 만드는 거야? 어?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 한 번만 더 네 마누라 교육 똑바로 못 시키면 내가 그땐 안 참는다고 했어, 안 했어? 네가 감히 네 형수란 사람한테 저런 모욕적인 짓거리를 당하게 해? 어? 저희는 정말로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그동안에 동서가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앞에서는 묵묵히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동서의 행동이 너무 지나치니까 그제서야 지난번에 겨우 한 번 시동생에게 마누라 교육 잘 시키라고 얘기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또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남편은 너무 화가 나는데 차마 동서를 때릴 수는 없으니 자기 동생 귀싸대기를 날려버린 거였어요. 근데 착한 시동생은 그걸 맞고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남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를 하기 시작했어요. 형, 미안해. 내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또 저럴 줄 몰랐네. 미안해 정말. 차라리 날 더 때려 형. 날 때려서 형 화가 풀리면 더 때려도 돼. 얼마든지 때려. 내가 얼마든지 맞을게. 형수님, 저 한 대 때리세요. 제가 대신 다 맞겠습니다. 시동생은 보기가 안쓰러울 정도로 저희한테 미안해했습니다. 그런데도 동서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옆에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머, 왜 때려요? 내 남편을 왜 때리냐고요? 여보, 빨리 신고해. 뭘 더 때리라는 거야? 빨리 신고해야지. 당장 깜빵에 넣어버리자. 빨리. 동서의 호들갑을 보면서 시동생은 기가 차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야, 네가 인간이야? 어? 다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왜 이렇게 속이 없어?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냐고. 난 도저히 못 살겠다. 너랑 결혼 생활 한 3년 동안 정말 이제 하루하루가 다 지옥 같아. 나 이젠 도저히 너랑 못 살아. 이혼해. 갈라서자 우리. 급기야 시동생은 동서를 보며 이혼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제서야 동서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는지 당황을 하더라고요. 뭐? 이혼? 아니 여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우리가 이혼을 해. 왜 이혼을 하자는 거야? 됐고, 가서 얘기해. 형수님, 죄송합니다.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더 이상 있으면 제가 더 못 볼 걸 보일 것 같네요. 오늘 형수님 생일 잘 챙겨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걸 보이게 되어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따로 연락드릴게요. 형, 미안해. 나 먼저 가볼게. 형수님 좀 잘 달래줘. 정말 미안해, 형. 시동생은 엄청나게 지친 표정으로 동서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것 같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동안 참았던 것이 다 폭발을 해버린 상황이었죠. 그렇게 끌려나간 동서는 얼마 못 가 완전히 태세가 전환되어서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한 달간 연락이 없던 동서와 시동생은 그동안 말 그대로 정말 다이나믹한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특히나 시동생이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폭발하면서 제대로 동서에게 참교육을 시켜주었죠. 지금부터 들려드린 이야기는 저와 남편이 시동생에게 다 들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거니 흥미롭게 들어봐 주시길 바랄게요. 시동생은 그날 저희 집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동선의 친정으로 찾아 들어간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자마자 시동생은 장인어른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장인어른, 저 도저히 장인어른 따님하고 더는 같이 못 살겠습니다.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자기보다 윗사람인 어른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집안에 저희 형이나 저희 형수한테 삿대질하고 모함하고 뒷담화 까고 그럴 수가 있죠? 저희 부모님한테도 그동안 얼마나 철없이 굴었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이 사람 절대로 바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런 여자하고 저는 결혼 생활 못합니다. 장인어른이 저한테 지금까지 잘해주셨지만 제가 장인어른과 사는 것도 아니고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것만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전 장인어른께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수성가하시면서 그 고생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다 일궈내신 거잖아요. 그런 점에선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시지만 정말 외람된 말이지만 자식 교육은 못하셨어요. 이건 정말 너무하셨어요. 그러니 저희 이혼하겠습니다. 말리지 말아주세요. 시동생은 정말 진지하게 사돈어른에게 말을 한 듯 했어요. 근데 그 시동생 장인어른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가 자린고비 해가면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다가 겨우 성공한 케이스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처음부터 사업가 집안에서 좋은 환경 받아 먹으면서 살아온 세월이 아니다 보니 옳고 그름이 엄청 정확한 분이셨죠. 그런 사람 앞에서 자기 사이가 본인 딸과 더는 같이 못 살겠다고 하니 얼마나 깜짝 놀라셨겠습니까? 게다가 상견례장에서도 본인이 직접 말을 해줘서 알았지만 시동생네 처부모님은 저희 시동생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어요.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도 그렇지만 사람 자체가 굉장히 예의 바르고 묵직한 게 성품이 좋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마음에 더 들어하셨죠. 그런 사위가 이혼 선언을 했으니 그쪽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돈 어른이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이혼이라니? 그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주게. 다 내 잘못이네. 내가 어렸을 때 사업만 한다고 해서 집안에 돈만 갖다 주고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서 그러네. 내가 미안하네. 다 내 잘못이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자네가 이혼만 말아준다면 내가 자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네. 간절하게 말을 하는 사돈 어른을 보면서 시동생은 아주 발칙한 조건을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 그럼 정말로 제가 하는 대로 다 하시겠습니까? 아, 물론이지. 내가 정말 뭐든 다 하겠네. 말만 해보게나. 정 그러시다면 제가 이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뿐만 아니라 이 사람 하는 거 보고 이 결혼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멈출지 생각해 볼게요. 알겠네. 말만 해보게나. 자, 그럼 제가 거는 조건은 2가지입니다. 그래. 그게 뭔가. 첫 번째는 모든 금융적인 지원, 모든 돈, 모든 카드, 장인어른이 카드 주신 거, 그리고 매달 생활비 주신 거, 또 돈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매번 돈 보내주신 거, 그거 일절 다 끊어주세요.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 다 끊어버리십시오. 뭐? 아니, 얜 지금까지 일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애가 아닌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싫으십니까? 싫으면 그냥 가겠습니다. 아니야. 아닐세. 어디 더 말해보게. 2번째는 한 달 동안 이 사람이랑 연락 끊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뭐? 연락을 끊으라고? 아니, 그래도 어떻게 연락까지 끊는가? 못 끊으시겠습니까? 딱 보니까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아내를 오냐 품의 자식으로만 키우셨었네요. 그럼 저는 더는 같이 못 사니까 장인어른이 데리고 사십시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닐세 박서방. 왜 이렇게 자네 성격이 급한가? 판사나 되는 양반이 그렇게 성격이 급해서 쓰나? 알았네, 알았어. 내가 다 할게. 근데 그것만 지켜주면 이혼은 안 한다는 거지? 네, 그렇게만 해주세요. 알았네, 알았어. 내 당장 카드 끊고
돈 일체를 지원 안 하면 되는 것이지? 맞습니다. 알았네. 알았어. 자, 보게. 핸드폰에서 우리 딸 연락처 차단하겠네. 내가 지금 당장 자네가 보는 앞에서 차단함세. 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무례를 저질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따님 제가 사람 만들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동생은 그날 그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동서를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시동생은 동서를 데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데리고 갔다고 했어요. 그곳은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아는 지인 중에 성형외과 원장이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거기 병원 청소를 시켜버린 거였죠. 한 달 동안 청소를 시키고 그 대신에 월급은 최저시급으로 달라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때 그 친구도 부담스러운 부탁이다 보니 야, 아무리 그래도 재수 씨한테 왜 그런 걸 시키라고 그래. 나 그거 못 시켜. 어떻게 시키냐? 친구야, 부탁이다. 내 부탁이야. 날 정말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제발 내 부탁 좀 들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렵게 동서가 그 병원으로 들어가 청소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시동생은 동서에게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당신 나하고 이혼하고 싶지 않지? 그럼 내가 당신한테 제안 하나를 할게. 그거 그대로 지켜. 당신 지금까지 어머님 아버님 밑에서 귀하게 자라가지고 한 번도 서민들이 일하는 모습 본 적 없지? 어떻게 돈 버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돈이 우습지. 돈 10,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당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잖아. 그래서 우리 집안 무시하고 형수님을 네가 무시하는 거잖아. 아니 뭐 부모 잘 만나서 받는 건데 그게 무슨 잘못이야? 그래, 난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게 돈 쓰는 여잔 싫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거면 지금 당장 이혼 도장 찍어. 근데 만약에 당신이 돈의 값어치를 알고 나랑 이혼하기 싫으면 내가 내는 제안에 따라와. 그럼 나도 당신 하는 거 봐서 결혼을 더 이어서 할지 말지 생각해 볼 테니까. 뭔데 말해봐. 나 이혼하기 싫단 말이야. 당신 내 친구 규민이 알지? 걔 성형외과 하고 있잖아. 거기서 당신 잡일해. 그리고 거기서 청소도 하고. 하라는 일 아무 소리 말고 다 하라고. 알아들었어? 뭐? 내가 그딴 걸 어떻게 해? 나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 그럼 너 못하겠다는 거지? 그럼 나가. 아니, 당신이 못 나가겠으면 내가 나갈게. 시동생은 자신이 제안한 말에 동서가 따르지 않겠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바로 집을 나와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이틀 뒤에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었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그때는 알고 보니 이미 그 시동생이 말한 것처럼 동선의 시아버지가 카드를 다 끊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도 다 끊어버리면서 연락도 일체 안 받았기에 동서 입장에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자기 친정에 찾아갔을 때도 친정 엄마가 그랬나 보더라고요. 너, 네가 무조건 잘못한 거니까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고 네 남편한테 가서 싹싹 빌어. 니네 남편이 어떤 짓을 하든 다 따라가. 네 남편 제안들 다 따르라고. 나랑 네 아빤 이제 네 편이 아니라 우리 사위 편이야. 만약에 우리 판사 사이랑 이혼하기만 해봐. 넌 내가 가만히 안 놔두고 다리 분질러 버릴 줄 알아. 나가. 이렇게 쫓겨난 동서는 그대로 시동생에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던 거였죠. 여보, 나 집에서도 버림받고 뭐 카드도 다 끊기고 지금 이런 상황이야. 나 어떡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알았어, 할게. 규민 씨 병원에서 일하면 되잖아. 당신 말대로 딱 한 달만 일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돼. 내가 규민이한텐 연락해 놓을 테니까 내일부터 출근해. 아침 8시에 가서 청소하고 쓸고 닦고 다 해. 알았어? 알았어. 근데 나 청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모르겠으면 유튜브를 찾아서 보든 물어가면서 하든 어떻게든 해.
그렇게 해서 동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가서 병원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동서가 청소하면서 당한 에피소드를 시동생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진짜로 배꼽 빠질 뻔했네요. 첫날부터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글쎄 화장실 변기가 완전 더러웠던 모양이더라고요. 왜인가 했더니 변기에 똥이 안 내려가고 있던 거였습니다. 근데 그 깍쟁이가 그걸 보자마자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변기를 열자마자 보이는 변 때문에 막 울면서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었나 보더라고요. 여보, 여기 변기가 너무 더러워. 나 진짜 일 못하겠어, 여보. 너무 더러워. 뭐? 청소하면서 별걸 다 볼 거라는 거 예상도 못했어? 잔말 말고 얼른 청소해. 막힌 거면 다 뚫으란 말이야. 그날 동서는 그 막힌 변기를 뚫면서 얼마나 꺽꺽대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결국엔 동서가 화장실에서 내내 울면서 변기를 뚫고 있으니까 거기 병원 환자들이 시끄럽다고 민원까지 넣어 호되게 혼났나 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또 한 번은 고객이 그 성형외과 바닥에 커피를 쏟아버렸는데 그걸 제대로 안 닦아서 미끄러져서 넘어진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도 그 손님한테 얼마나 혼이 났는지 엄청 쌍욕을 먹고는 울면서 또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형외과니까 얼마나 얼굴에 붕대 칭칭 감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동서는 그런 걸 거의 본 적이 없던 사람이다 보니 성형외과에서 있던 초반에 붕대 감은 사람만 보면 깜짝 놀라 기겁을 해서 손님들이 수치심을 느껴 민원을 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팔자에도 없던 일 때문에 고생 많이 했구나 싶더라고요. 얼마나 일이 힘들었는지 동서는 울면서 시동생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여보, 나 진짜 이렇게 돈 버는 게 힘든 건지 몰랐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도 한 달에 150만 원밖에 안 준다는 게 말이 돼? 나 이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버는 건 줄 몰랐어. 나 이제 돈 진짜 아껴 쓸게. 나 진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돈 번지도 몰랐고 나도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버는 건지 몰랐어. 내 인생이 이렇게 헛살았나 싶어. 당신도 알다시피 나 한 번도 일 안 해봤잖아. 나 이제 진짜 반성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아주버님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까 눈물이 다 나. 내가 정말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온 거야. 거봐. 돈 버는 거 쉽지 않지? 힘들지? 이렇게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지, 그러면서도 또 얼마나 열심히 사는 건지 모르지? 당신은 다들 살면서 당연히 겪었던 걸 이제서야 겪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돈 소중한 줄 알고 그 돈 당연하게 대주신 부모님에 대한 은혜 까먹지 말고 살아. 장인어른도 그 밑바닥부터 지내면서 지금까지 오신 거니까. 이렇게 동서는 그 한 달 만에 개과천선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달 이후에 우리 집에 찾아온 거 있죠? 왜냐하면 시동생이 본인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저랑 저희 남편한테 직접 가서 사과를 하라고 했거든요. 시동생은 엉엉 울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반성하는 동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턴 내 앞에서 울면서 후회하고 반성할 게 아니라 형수님이랑 형님,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직접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이랑 더 같이 살지 말지 결정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동서가 제 앞에 찾아오게 된 거였어요. 놀랍게도 동서는 저한테 오자마자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그렇게 이 집 냄새 난다고 오기도 싫다고 했었으면서 뭐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떻게 왔을까? 고작 2억짜리 빌라에 어떻게 또 올 생각을 했냐고. 죄송해요, 형님. 제가 말실수를 너무 크게 했네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동서,
진짜 반성하고 있는 거 맞아? 난 솔직히 말해서 못 믿겠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 달 만에 바뀌어서 와? 우리 서방님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 전에 착한 척, 참한 척 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서방님이랑 이혼하기 싫어서 또 척하는 거 아니야? 난 못 믿겠는데? 아니에요, 형님. 저 정말로 많이 깨달았어요. 저 정말로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아, 그래? 그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찾아온 거야? 동서, 있잖아. 동서한텐 2억이 우스울지 몰라도 2억은 나한테 굉장히 큰 돈이야. 근데 고작 2억짜리 집에 어떻게 사냐면서 날 무시했지? 거지 같다고 했지? 죄송해요, 형님. 제가 정말로 생각이 짧았어요. 사실 이 집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제가 형님이 하도 저한테 핀잔만 주시고 뭐라고 하시니까 솔직히 제가 좀 형님이 미워서 더 말을 못되게 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제가 그전부터 형님한테 잘못한 게 많아서 형님이 혼낸 것뿐이었는데 제가 너무 못났었어요. 죄송해요, 형님. 동서는 정말로 반성을 했던 건지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에게 죄송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정신을 차린 건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저한테만 그랬다면 저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동서는 시댁의 시부모님에게도 사죄를 하더라고요. 그날은 동서가 저희 부부더러 또 같이 가달라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본인이 너무 잘못한 게 커서 우리 부부까지 다 같이 시댁에 내려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본인이 직접 만든 음식을 꼭 대접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따라 내려가 줬죠. 근데 거기에서 동서는 정말로 반성을 많이 했는지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시부모님께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제가 너무 철이 없었죠. 제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요, 한 달 동안 병원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병원 구석구석 쓸고 닦으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 한 달이 진짜 10년처럼 느껴졌어요. 남이 처리 못한 남의 대병까지 치우면서 진짜 많이 비참했고요. 근데 그렇게 일을 했는데도 한 달에 15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돈 저한테 정말 귀하고 소중한 돈이에요. 근데 이 소중한 돈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거 그냥 돈 아니에요. 제 피와 땀과 인내로 벌어진 돈이에요. 이거 어머님 아버님께 전부 다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벌었다는 거 저 잊지 않고 날마다 되새기면서 살게요. 아유, 그래, 그래 아가. 큰 거 깨달았다. 정말로 큰 거 깨달았어. 그렇게 살면서 하나둘씩 깨달으면 된다. 그렇게 철 들어가는 거야. 앞으로 너른 공경하고 또 네 형님이나 니네 아주버니 공경하면서 살아. 그래야 너도 똑같은 대접 받으면서 사는 거다. 알았니? 네, 어머님. 잘 알겠습니다. 저 정말 잊지 않고 누구든지 다 공경하면서 잘 살게요. 어머님은 엉엉 우는 동서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그렇게 동서는 한참이나 시어머니 품 안에서 울다가 겨우 진정하고는 본인이 직접 음식까지 차리며 그날 저녁을 대접했답니다. 근데 그날 동서가 만든 저녁은 완전히 맛없어도 그렇게 맛없는 음식은 처음이었어요. 게다가 처음 해본 게 다 티가 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또 보고하느라 저녁만 무려 3시간을 기다렸다니까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중간에 제가 투입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날은 저녁이 아니라 야식을 먹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가상하고 예뻐 보였습니다. 그 뒤로 동서는 정말로 많이 바뀌어 지금은 개념 없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물론 은연중에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저나 저희 시어머니가 잘못된 걸 알려줄 때마다 열심히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그날 그 맛없는 음식을 동서가 처음 제대로 차려준 음식이라며 열심히 먹는 시동생 모습을 보고 난 이후부터는 동서는 결혼 생활 3년 내내 배달 음식 해먹고
외식만 하면서 살았던 게 시동생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이제는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 위해 저녁이라도 잘 챙겨주고 싶다면서 요리까지 배우고 있답니다. 그게 1년 동안 쭉 이어져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1년밖에 안 되어서 동서가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너무나 잘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사람 한 명이 바뀐다는 거, 그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힘든 일을 우리 시동생이 해냈습니다. 그게 얼마나 또 기특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시동생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저는 앞으로 또 동서가 개념 없는 모습을 보이면 형님으로서 이 집안의 큰며느리로서 따끔하게 혼을 낼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제 사연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우리 동서를 보면서 들었던 단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자는 거였어요. 동서는 항상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 두고 보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을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미련하고 개념 없는 짓인지를 동서는 이혼까지 할 뻔하면서 깨닫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때라도 깨달아서 얼마나 다행인가요?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런 동서를 보면서 저도 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도 저보다 아랫사람이지만 동서의 그 밝은 모습과 순수하고 해맑은 모습은 참 예쁘다고 생각하며 그런 모습들은 나도 배워야지 하며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여라도 지금 주변에 나보다 남을 더 낮은 사람으로 여기고 계시다면 그 생각에서 빨리 돌이키셔서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사시는 더 멋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매일 듣기만 하다가 주변에서 저도 제보 한번 해보라고 하길래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어요. 바로 저와 신우의 내용인데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지독한 사람은 바로 신우였어요. 신우는 첫 만남부터 예사롭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그 전에 남편과 저는 똑같은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요. 이런 성격 때문에 저는 살면서 피해를 보는 일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일부러 성격을 바꿔보려고 먼저 다가갔던 적도 있었지만 정말 진짜 제 성격이 아니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억지로 밝은 척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던지 집에 와서 매일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오빠가 2명이 있어요. 오빠 2명이 저를 엄청나게 예뻐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집에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제가 늦둥이 막내딸이라고 모든 것을 다 해주셨거든요. 아빠는 말할 것도 없고 엄마는 제가 유일한 동성이라 정말 제가 느낄 정도로 편애하셨어요. 물론 우리 집에선 엄마가 저를 편애한다고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평생을 수동적으로 살아왔어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제가 필요한 것들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 신우랑은 정반대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아무튼 남편하고는 직장 동기로 만나게 되었어요. 대학생 때 저는 남들이 다 하는 연애를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꼭 직장에 들어가면 연애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들어간 회사는 신입사원 연수를 길게 했었거든요. 연수원에서 만났던 남편은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조용한 저는 외향적인 남편을 보고 반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소심한 성격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1년을 뒤에서만 바라보던 기억이 나요. 우연히 부서 이동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기회가 많아졌고 그대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야 뭐 무난하고 조용한 사람이라 남편과의 연애에서 싸울 일은 딱히 없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성격이 좋았다고 하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나이가 들어가서 결혼 정년기가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서로가 좋았고 또 오래 만나기도 했고 무엇보다 같은 직장이니까 서로가 서로와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친정집에 먼저 인사를 갔었어요. 부모님은 곱게 키운 딸이 결혼한다고 하니 처음엔 그렇게 막 좋아하시진 않았어요. 시댁이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렇다고 부족하진 않았지만 우리 집이 상대적으로 넉넉하니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의 인성이 좋고 직장도 저랑 같으니까 나중에는 허락하셨어요. 오빠들도 제가 누구와 결혼할지 너무 궁금해했어요. 부모님 몰래 따로 만나기도 했을 정도로요. 우리 집의 인사는 무사히 잘 마쳤고 이제 시댁에 인사 갈 일만 남았을 때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자기야, 내가 여동생 있다고 말했었지? 근데 얘가 좀 특이해.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야. 아마 새언니 들어온다고 신나서 좀 들떴을 수도 있는데 너무 나쁘게 보지는 말아줘. 남편은 부모님보다 시누이에 대해 저에게 먼저 알려주었어요.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연애 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특별했던 점은 신우는 이미 결혼했다는 점이에요. 신우는 대학생 때 같은 과 오빠랑 사고를 쳐서 결혼했다고 들었어요. 이미 아기까지 있다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신우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오빠만 두 명이라 어릴 때부터 언니나 여동생을 그렇게 가지고 싶었어요. 오빠들이 워낙 잘해준 것은 맞지만 그것과 별개로 저도 동성 자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생각했었거든요. 실제로 제 친구 중 자매인 애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다행히 오빠들이 결혼하면서 저도 새언니들이 생겼어요. 새언니들은 워낙 친절하고 착해서 저에게 잘 대해주었어요. 저도 다 커서 언니들이 생긴 게 너무 기뻤죠. 소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언니들에게 다가가곤 했어요. 덕분에 언니들과 오빠들 빼고 우리끼리 만나서 여행도 갈 정도로 저희는 친하게 지냈어요. 자매가 있다면 이런 기분일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가깝게 지냈죠. 그래서 저보다 어린 신우가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만나기도 전에 신우와 친하게 지낼 생각에 들떴었죠. 시댁에 인사하러 가기 전에 남편과 시부모님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었어요. 거기서 저는 시부모님 선물도 선물이지만 신우 선물을 정말 고민하고 골랐던 기억이 나요. 유명 화장품 브랜드에서 고가의 기초 제품을 골랐었어요. 새언니들한테도 물어보고 직원들한테도 몇 번이나 물어보며 결정했던 제품이었어요. 그렇게 시댁에 인사하러 갔던 첫날, 신우이를 처음 봤어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제 인사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못 들었나 보다 생각하며 시부모님과 정답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시부모님은 정말 좋으셨어요. 남편이 시아버지 성격을 쏙 빼닮았더라고요. 정말 시원시원하시고 호탕하셨죠. 이런 집안과 결혼한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는 묘하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 인사를 안 받아줄 때까지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선물을 건네자 신우가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 언니. 요즘 누가 이 브랜드 써요? 제가 당황해하자 시어머니가 신우에게 왜 그러냐고 나무라셨어요. 저는 머쓱해서 마음에 안 드시면 교환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다. 내가 대신 쓸게. 정말 고마워. 어머니가 저한테 대신 사과하셨죠. 사실 저 때 시어머니가 나서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저런 집에 시집 갈 이유는 없잖아요. 신우는 그 뒤로도 계속 뚱하게 있었어요.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정말 사실 찝찝했어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좋으셨고 또 무엇보다 남편도 옆에서 뭐라 했었고 제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시어머님도 아니고 신우니까 무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양가 상견례를 했어요. 상견례에는 오빠 2명과 시누이까지 다 모였어요. 각자 새언니들과 아주버님과 함께 왔죠. 상견례 자리에서 친정엄마가 신우에게 칭찬을 해도 그냥 큰 반응 없이 살짝 웃기만 해서 나중에 큰오빠가 저에게 신우에 대해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네 신우 될 사람 좀 까칠한 것 같더라. 긴장되는 상황이라 그랬나 봐. 평소에는 괜찮아. 그래도 결혼하고 가족 될 사람이라 저도 모르게 두둔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두둔을 해도 신우는 저랑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었어요. 당장 결혼식에도 말이에요. 저는 신우가 입은 한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누가 봐도 신부 한복 같은 화려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나타났더라고요. 그걸 본 친정엄마는 표정이 약간 안 좋으셨어요. 아무래도 누가 봐도 그 한복은 신부 한복이었거든요. 그래도 좋은 날이니 제가 엄마한테 따로 귀띔했어요. 엄마, 내가 괜찮다고 했어. 엄마는 제가 괜찮다고 했다는 말을 듣자 그래도 조금 표정이 풀어지셨어요. 엄마한테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오죽하면 작은 새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가씨, 정말 신우 될 사람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천사 같은 언니가 그렇게 말할 정도라니 저도 그제서야 걱정이 들더라고요. 결혼식 당일엔 워낙 정신이 없으니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선물을 돌릴 때도 신우는 대놓고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언니, 이거 유행 이미 지난 거 아닌가요? 요즘도 이런 거 써요? 심지어 시부모님께 드린 선물인데도요.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표정이 굳어졌어요. 시부모님이 오히려 저한테 괜찮냐고 하셨죠. 보다 못한 남편이 한마디 거들었어요. 아니 너 저번부터 언니한테 왜 그래? 이제 가족인데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아.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무슨 말을 못하게 하네. 저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중간에서 굉장히 난감했던 기억이 나요.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동생이 대학생 때 결혼해서 현실 감각이 조금 없어. 사회생활도 안 해봤고 대학도 졸업 전에 결혼해서 철이 없어. 자기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남편 말을 듣고 나니 처음에는 약간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사고 쳐서 결혼하게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애가 애를 낳은 거잖아요. 제가 나이도 더 많기도 했고 그냥 좋게 넘어가자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뒤로도 신우는 여전히 저에게 적대적이었어요. 시댁 행사가 있어서 참여할 때 신우는 단 한 번도 저에게 먼저 인사한 적이 없어요. 또한 제가 말을 걸어도 항상 시큰둥했죠. 신우는 누가 봐도 저에게 좋은 감정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잘 지내고 싶으니까 먼저 다가가 보려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반응이 안 좋으니 저도 시무룩해지더라고요. 원래 잘 다가가지도 못하는 성격인데 진짜 계속 연습해서 다가가 봐도 반응이 너무 냉대하니까 오히려 머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우를 만나기 전에는 긴장도 정말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보다 신우 만나는 게 무서울 지경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새언니들과 잘 지내니까 역으로 신우와도 잘 지내고 싶다는 게 어쩌면 제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서는 저도 그냥 서로 대면대면하게 지내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우는 제가 다가오지 않자 오히려 기분이 더 안 좋아 보였어요. 아니, 오히려 그 이후로 저에게 더 적대적이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딱히 무력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뭐를 사다 주신다고 해도 정말 필요한 게 없어서 오히려 고민일 때가 많았죠. 그래서 제 돈으로 직접 비싼 물건을 사본 기억은 없어요. 부모님께서도 그래서 이런 제 성격을 신기해 하셨죠. 그런 저를 잘 아는 새언니들이 저에게 선물을 많이 해주는 편인데, 제가 어느 날 큰 새언니가 준 가방을 시댁 행사에 들고 간 적이 있었어요. 언니, 그거 언니가 샀어요? 못 보던 건데. 아, 이거, 저희 새언니가 사줬어요. 언니네 새언니는 정말 착하네요. 선물도 사주고. 언니도 저한테 선물 좀 해줘요. 네? 뭐 아가씨 뭐 가지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장난이에요. 전혀 장난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때도 시아버지가 저에게 대신 사과하셨던 기억이 나요. 시부모님도 아가씨가 저런 말을 할 때마다 굉장히 난감해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대학 졸업도 전에 아기를 낳고 결혼한 신우여서 시댁에서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더라고요. 저에게 신우가 저럴 때마다 말리시긴 하셨지만 정말 딱 신용만 내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적극적으로 말리시지 않으니까 신우는 저만 보면 속을 긁어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아무리 말려도 그 순간뿐이었어요. 그리고 신우에게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시댁 행사에 오면 항상 아이를 저에게 맡기더라고요. 사실 저와 남편은 아이를 결혼하자마자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노력도 하고 그렇게 좋다고 유명한 병원에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남편과 저는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었죠. 그런데 갈 때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항상 저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오빠들 아이처럼 예쁘고 착하면 먼저 봐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우 아기는 정말 너무 떼를 많이 쓰고 돌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신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아이까지 미워지더라고요. 어른이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해도 마음을 새로 고쳐먹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리고 신우는 아이를 항상 저한테 맡기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아이가 최대한 옆에 많이 있어야지 빨리 아이가 찾아올 거예요. 물론 미신이겠지만 저 말을 듣는 사람 입장은 마냥 좋지는 않았어요. 정말 똑같은 말을 해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저희 새언니들은 저한테 마음 편하게 가져라. 아이가 조심성이 많아서 엄마한테 오는 게 약간 느린가 보다 등등 좋은 말만 해주었는데 신우는 제 속을 긁는 말만 해서 더 미웠어요. 그냥 저를 보면 툭툭 내뱉는 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언니, 그러면 임신 힘들어요. 이런 말들이 저를 오히려 더 힘들게 했어요. 안 그래도 병원 다니고 약 먹고 검사하고 그러느라 진이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옆에서 부정적으로 저러니까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속상한 마음에 혼자 밤에 울기도 했었어요. 되게 애매했던 것은 그 말에 제가 발끈하면 제가 더 이상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우를 만나게 되면 그 전날부터 머리가 아플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저에게 워낙 잘해주니까 그걸로 버텼던 것 같아요. 제가 직장에서 남편의 당당한 모습에 반했다고 했었잖아요. 워낙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남편은 제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기운을 북돋아 주었어요. 또한 남편은 저한테도 잘하고 저희 친정에도 정말 잘했어요. 제가 인정할 정도로 잘했고 저희 오빠들과도 잘 지냈죠. 제가 신우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과는 별개로 남편은 저희 오빠들과 따로 만날 정도였어요. 제가 새언니들과 셋이 만나는 것처럼
남편도 오빠 2명과 남자들끼리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가 아무리 저를 속상하게 해도 사실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아이가 안 생기자 날이 갈수록 저는 약간 예민해지게 되었어요. 저는 꼭 아이를 낳고 싶었고 남편도 그건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아무리 옆에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해도 저에게는 그 말이 와닿지 않았어요. 왜 남들한테는 그렇게 잘생기는 아이가 우리한테는 와주지 않는 걸까 원망도 많이 했어요. 거의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고생을 했던 시기였어요. 걱정을 하도 많이 하니까 살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너무 힘들 때는 그렇게 제가 사랑하는 조카들도 볼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새언니들도 저를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당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새언니들 연락도 피하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정말 잘해주었지만 그런 것은 다 지겹더라고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회사도 그만두고 아이를 갖는 것에 오로지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고 병원도 정말 많이 바꾸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주도에 가서 심신 안정을 하는 것이 어떻냐고 권유하셨어요.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남편과 상의하고 남편 휴가에 맞춰서 길게 내려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냥 아기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 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바다를 바라보며 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시어머니 생일 잔치에서 말해버린 거예요. 사실 비밀로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이었는데 신우가 말을 꺼냈어요. 언니, 저 아기 낳고 한 번도 제주도 가본 적 없어요. 저랑 아기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남편이 바로 받아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쉬러 가는 건데 네가 따라오면 어떡해. 아니, 나랑 아기만 둘만 더 늘어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방해가 돼? 아기 아빠는 어차피 바빠서 못 가. 저는 정말 곤란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시어머니도 딱히 신우를 말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정말 서운했어요. 남편만 계속 안 된다고 하고 신우는 가고 싶다고 난리였죠. 이 와중에 신우 남편은 시댁 행사에 나오지 않은 지 오래됐었거든요. 신우는 대놓고 저한테 계속 요구했어요. 언니, 저랑 아기랑 뭐 얼마나 방해된다고 그래요. 아니면 숙소만 제공해주면 따로 다닐게요. 저는 그냥 신우와 같이 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신우도 신우지만 신우 아들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시끄러운 아기는 처음 봐요. 오빠 2명이 다들 아들만 있어서 아들 아기들을 저도 꽤 많이 봤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신우 아기는 유별나게 산만했어요. 만약 신우 아들과 같이 가게 된다면 그건 여행이 아니고 고문일 것이 뻔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말했어요. 아가씨, 이번에는 정말 저희 쉬러 가는 거예요. 남편하고 둘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신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언니, 마음 곱게 가져요. 그러니까 아기가 안 생기죠. 야! 남편이 소리쳤어요. 저는 정말 멍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도 그제야 얘가 도대체 왜 이러냐고 화내시고 시아버지도 저에게 사과하셨죠. 하지만 이미 저 말을 들어버린 저는 너무 속상하고 슬퍼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제주도 같이 안 간 게 저런 말을 들을 정도로 잘못한 일인 건가요? 무슨 정신으로 집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옆에서 계속 빌기 시작했어요. 저는 친정 엄마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친정에 찾아가면 부모님은 더 슬퍼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계속 울었죠. 앞으로 제 얼굴 안 봐도 좋아. 진짜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것 같아. 남편이 앞으로 신우 얼굴을 보지 않아도 좋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상처를 받을 대로 받은 채로 신우에게는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죠. 제주도도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 가면 친정 부모님이 걱정할 게 뻔하니까 결국 갔어요. 예약도 다 친정 부모님이 해주셨거든요. 그래도 이왕 제주도에 갔으니 즐겁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최대한 아기 생각도 하지 않고 신우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냥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데 애썼죠. 그렇게 남편과 즐겁게 지내다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많은 얘기를 했어요. 아기가 생기지 않으면 뭐 어떠냐는 말이었어요. 그냥 우리끼리도 행복하니까 됐다고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거짓말처럼 제주도에 다녀와서 저에게도 드디어 아기가 생겼어요. 평소와 속이 너무 다르길래 뭐지 싶었거든요. 설마 하며 검사해봤더니 세상에 저에게도 아기 천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 알고서는 멍했던 것 같아요.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보면 사람들이 막 기뻐서 울고 소리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처음 확인하고 멍했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당황하면 꿈을 꾸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어요. 퇴근한 남편에게 보여주니까 남편도 굳더라고요. 잠시 후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우는 걸 보자 저도 그제야 현실로 돌아왔어요. 한참을 둘이 껴안고 울었어요. 저는 정말 살면서 그런 기분을 처음 느껴봤어요. 아직도 그때의 분위기가 생각이 나요. 그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저희 친정에 알리는 거였어요. 엄마, 할머니 된 거 축하해.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세상에. 엄마는 정말 난리가 나셨죠. 과묵하시던 아빠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오빠들과 새언니도 자기 일처럼 너무 좋아했어요. 특히 작은 새언니는 소식을 듣자마자 울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기가 생겨서 정말 기뻤어요. 남편도 시부모님께 알렸고 시부모님도 저에게 축하를 해주셨어요. 신우는 생각도 안 났어요. 그렇게 저는 임신기간 내내 과보호를 받으며 살았어요. 특히 친정에서 저를 정말 많이 챙겨주었어요. 제가 안 그래도 늦둥이 막내딸이라고 말했었죠. 저희 엄마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저를 키우셨는데 제가 임신하니까 거의 우리 집에서 사셨어요. 저는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진귀한 음식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무슨 임산부 요가도 다니라고 하시고 황제 대접을 제대로 받았었죠.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점은 제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사실 성별은 크게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냥 아이 자체를 원했기 때문에 아들이어도 딸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오빠 두 명이 다들 아들만 있었거든요. 큰 오빠는 심지어 아들 세 명을 낳았어요. 작은 오빠는 아들이 두 명이었고요. 저는 조카가 5명 다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친정에서는 다 같이 모이면 독수리 오형제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아들 손주만 여러 명인 우리 집에 딸이라니 정말 난리가 났어요. 친정 부모님은 대놓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특히 친정엄마는 너무 행복하다고 우셨죠. 그리고 새언니들도 자기들은 아들밖에 없다고 너무 기대된다고 저보다 더 설레했어요. 오빠들도 정말 좋아하고 우리 집에선 그냥 대놓고 제가 아이를 가진 후로는 축제였어요. 그렇게 임신 기간이 지나고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아, 신우는 임신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남편이 알아서 신우와 만나지 않게 조절을 잘 해주었거든요. 시부모님도 저에게 신우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덕분에 아주 편하게 태교를 했죠. 그렇게 딸을 출산하고 친정에 산후조리를 하려고 가게 된 첫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주차장에 내렸는데 엄마가 저를 어느 벤츠 앞으로 데려갔어요. 친정엄마가 제 출산을 누구보다 좋아하시고 기다리셨던 것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저한테 벤츠를 사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저는 처음에 엄마가 새로 사신 차인 줄 알았어요. 우리 딸, 손녀 낳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 엄마가 너를 처음 낳았을 때가 생각이 난다.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이제 아이 키우면서 아이 데리고 어디 다닐 때도 많을 텐데, 벤츠는 선물이야. 엄마, 이게 다 뭐야? 나 너무 놀랐어. 아이 힘들게 가지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딸. 마음고생했던 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 이제 다 잊고 새 출발하자, 우리. 진짜 엄마한테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가 저를 예뻐하시고 우리 딸의 탄생을 누구보다 기다리셨던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벤츠를 선물해 줄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저는 황제처럼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했어요. 오빠들도 새언니 2명도 찾아와서 많이 도와주었어요. 산후조리가 끝나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갔는데 시부모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기가 보고 싶다는 연락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당신만 괜찮으면 동생도 와도 될까? 동생이 엄마 통해서 연락이 왔어. 자기도 아기가 보고 싶다고 했대.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아기를 낳고 나니까 저도 많이 유해지더라고요.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하면서 느낀 건데 신우도 참 어린 나이에 힘들었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신우가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신우는 아이도 데려왔어요. 시부모님들은 아이를 정말 예뻐하셨어요. 신우 아이도 아들이었거든요. 이렇게 양가에 아들 손주밖에 없는데 제가 첫 딸을 낳았으니 얼마나 예뻐하셨겠어요. 신우는 제 기대와 달리 딱히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대놓고 적대적이진 않았어요. 어쩌면 시어머니가 미리 입단속을 시킨 걸 수도 있고요. 신우 아들은 역시나 시끄러웠어요. 이미 친정에서 오빠 아들들을 봐왔지만 정말 비교가 되더라고요. 아기를 꼬집을까봐 초조해하며 지켜봤어요. 그렇게 집에서 밥을 먹고 시부모님을 배웅해 드리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마침 시부모님이 차를 제 벤츠 옆에 주차해 놓으셨더라고요. 엄마, 그 벤츠 장모님이 사주셨어. 남편이 벤츠가 제 것이라고 말하자 신우는 눈에 띄게 표정이 굳어졌어요. 시부모님은 너무 부럽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죠. 저는 정말 괜찮아서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신우는 그날 역시나 인사도 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렇게 저는 신우랑은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낼 줄 알았죠. 그런데 며칠 뒤 신우에게 연락이 왔어요. 언니, 저 지금 동창회 가는데 타이어가 망가진 것 같아서요. 언니 벤츠 오늘만 써도 될까요? 동창회가 우리 집 근처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보고 있어서 어차피 밖에 나갈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신우는 전날 처음으로 저에게 밝게 인사하더라고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신우가 기분이 좋아 보이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제가 차를 빌려준 이 행동이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신우는 동창회를 갔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저희가 슬슬 자려고 했는데도 연락이 없었어요. 무슨 일 있나 싶었지만 밤이 늦은 것 같아서 일단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연락을 했는데, 아, 언니, 벤츠요? 그거 지금 우리 집 주차장에 있어요. 언니 오늘 찼어요? 제가 바빠서 내일 연락해도 돼요? 오늘은 저도 쓸 일이 없긴 해요. 그러면 이번 주 내로 가져다 주세요. 신우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기가 많이 어렸기 때문에 집에만 있어서 정말 차를 쓸 일이 저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가 지나도 차를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산후 도우미를 부르고 저도 슬슬 시간이 많아져서 차를 쓸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가씨, 제 차 언제 가져다 주세요? 아, 언니, 저 오늘 진짜 바쁜데. 제 차 언니네 주차장에 있잖아요. 일단 그거 쓰세요. 신우의 차가 우리 집 주차장에 있기는 했어요. 문제는 그 차의 상태였어요. 진짜 완전 똥차였거든요. 저는 사실 저 차종 이름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된 차라는 건 알아요. 남편 말로는 구형이라던데 그냥 한눈에 봐도 안 좋은 차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 차는 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우에게 제 차를 가져다 달라고 말했죠. 언니, 내일 가져다 줄게요. 신우는 계속 저에게 차를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차가 너무 신경이 쓰였지만 아기가 너무 어려서 거기에 온 신경이 쏠려 있어서 많이 집중하지는 못했어요. 계속 신우에게 달라고는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신우는 자기 차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저한테 굉장히 놀라하며 말하더라고요. 아니 여보, 이거 당신 벤츠 아니야? 뭐지 싶어서 봤더니 글쎄 신우가 메신저에 제 벤츠 사진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이거 내 벤츠 맞아. 뭐야? 알고 보니 신우는 제 벤츠를 자기 차처럼 행동했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진 남편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남편은 남편 차가 따로 있었고 동창회 갈 때 빌려준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당연히 다시 돌려받은 줄 알고 있었대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신우에게 전화했어요. 야, 차 빨리 가져와. 그거 네 새언니 거야. 왜 네가 타고 다녀? 장모님이 네 언니한테 선물해 준 거야. 오빠, 벤츠는 어울리는 사람이 타는 거야. 내가 어리고 예쁘니까 벤츠는 내가 타는 게 맞는 거지. 저도 옆에 있어서 들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가씨, 제 차 돌려주세요. 언니, 되게 섭섭하게 말하네요? 일단 차 급하시면 제 차 쓰시면 되잖아요. 저번에는 마음껏 쓰라고 하더니 저한테 왜 이러세요? 여러분, 저는 저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마음껏 사용하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신우는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척 말을 술술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들으면 정말 제가 줬다가 뺏는 줄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옆에서 듣던 남편도 어이가 없었는지 자기가 당장 가져오겠다고 하고 나갔어요. 저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아이가 있어서 그냥 집에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니 여보, 나 지금 너무 황당해. 얘 지금 우리 본가로 갔어. 네. 신우는 그대로 벤츠를 끌고 시댁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세아가 밤늦게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얘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네. 이게 무슨 일이니? 신우가 시댁에 쳐들어가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는데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 벤츠 친정엄마가 제 출산 선물로 사주신 거예요. 언니가 저보고 타고 싶을 때 마음껏 타라고 했으면서 지금 와서 왜 그래요? 나 진짜 너무 억울해요. 신우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어요. 억울한 건 신우가 아니라 저였어요.
이윽고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는지 연락이 또 왔어요. 여보, 얘 미쳤나 봐. 지금 차키 어디 있는지 말을 안 해. 아, 나 억울해! 신우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계속 통화하는 옆에서 억울하다고 난리더라고요. 아기가 아직 신생아여서 자다 깨다 반복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아기한테 신경을 제대로 못 쓰겠더라고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일단 그냥 와. 지금 밤도 너무 늦었고 아기 나 혼자 감당이 안 돼. 결국 그날 남편은 아무 소득 없이 돌아왔어요. 남편은 자기 직전까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무슨 죄예요. 저도 너무 억울하고 머리가 아팠지만 일단 다음날 얘기해야지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신우에게 연락했어요. 아무리 제 성격이 참고 산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저렇게 행동할까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몇 번의 연습 끝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씨, 제 벤츠 주세요. 언니,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벤츠는 어울리는 사람이 타야죠. 언니는 이제 직장도 안 다니고 딱히 쓸 일이 없잖아요. 어차피 아기도 신생아라 어디 갈 곳도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차 거기 있잖아요. 제가 그냥 막무가내로 쓰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거 맞겠죠.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냐는 말은 제가 해야 하는 말 아닌가요, 여러분? 진짜 눈 뜨고 코 베인다라는 표현도 쓰고 싶었어요. 아가씨, 저 장난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이따 남편이 아가씨 집으로 가면 벤츠 돌려주세요. 제가 말하니 그냥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이쯤 되니 저도 더 못 참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시부모님께도 좀 서운했어요. 누가 봐도 아가씨가 억지 부리고 있는 상황이 맞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더라고요. 남편이 답답해서 시부모님에게 쟤 좀 어떻게 해보라고 말해도 말로면 그러지 말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시어머님은 조금 얄미웠던 게 제 성격 알잖아. 어린 나이에 아이 낳고 고생 많았는데 요즘 그래도 좀 신나 보여서 엄마는 좋게 봤어. 누가 보면 대학생 때 아이 낳는 걸 누가 억지로 그렇게 시킨 줄 알겠어요. 그러면서 저희 친정이 잘 사니까 벤츠 한 대 정도는 괜찮지 않냐는 뉘앙스더라고요.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친정이 여유 있게 산다고 해도 벤츠 선물을 뺏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우가 행복해 보이는 게 좋으면 시부모님이 사주시면 되잖아요. 도저히 그럴 여유는 없으니 저에게 그냥 주는 게 어떻냐는 뉘앙스였어요. 사람이 너무 황당하면 말문이 막힌다던데 제가 딱 그랬어요. 처음에야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겼지만 이제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제가 제 돈으로 사서 쓰던 차면 더 참았겠어요. 하지만 그거는 친정엄마가 제 출산 선물로 사주신 거잖아요. 엄마가 저 고생했다고 우리 딸 예쁘다고 사주신 건데 자기가 타고 다니면 어떡하나요? 엄마 얼굴 생각해서라도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막말로 저보다 신우가 제 벤츠를 더 많이 타고 다닌 것 같았어요. 아니, 정말 그건 사실이었어요. 제가 아기 낳고 아기가 신생아라 잘 움직이지도 못해서 벤츠는 많이 타보지도 못했거든요. 제 차를 무슨 자기가 선물 받은 것처럼 잘만 타고 다니는 신우에게 화가 났어요. 무엇보다 신우에게 대놓고 뭐라고 말도 못하는 제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속상해하고 있는데 작은 오빠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도 모르게 반가워서 오빠에게 울면서 다 털어놓았죠. 작은 오빠는 제가 우니까 처음엔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러나 제가 울면서 말을 하자 갑자기 그대로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잠시 후에 큰오빠와 작은오빠 그리고 친정엄마 셋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도 모르게 저를 그렇게 예뻐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보자 눈물이 더 나오더라고요. 특히 엄마 얼굴은 우느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엄마,
나 벤츠 뺏겼어. 어떡해, 진짜. 너무 속상하고. 미안해. 엄마가 나한테 사준 건데. 얘는 뭐가 미안하니? 됐어. 친정 식구들을 보자 저도 모르게 그동안 당했던 것들이 생각났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싶어서 이제까지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억울한 마음이 커지자 저도 모르게 말을 술술 하게 되더라고요. 신우만 만나면 내가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골라서 듣게 되니까 정말 힘들다고 말했어요. 너무 막무가내라 시부모님이 말려도 듣지도 않는다고 했죠. 특히 저에게 상처였던 제주도 사건도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이런저런 일을 당했었다고 울면서 말했죠. 큰오빠는 그 말을 듣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겠다고 밖으로 나갔어요. 작은 오빠는 신우에게 전화하겠다고 난리를 쳐서 말리느라 정말 고생했어요. 그런데 친정엄마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내가 괜히 말했나 봐. 미안해. 엄마는 한동안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더니 일어나시고 저한테 말했어요. 일어나, 나가자.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엄마와 나갔어요. 엄마는 오빠들에게 제 딸을 잘 보고 있으라고 말했어요. 둘 다 아기 키워본 경험은 있으니까 문제 없었어요. 저는 엄마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 나섰어요. 그렇게 저희가 도착한 곳은 백화점이었어요. 엄마는 명품관 쪽으로 바로 가셨어요. 그러더니 당신 옷은 사지도 않고 제 옷만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봐도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옷들로요. 저는 평소에 이런 옷들은 사지도 않거든요. 엄마는 매장에서 가장 명품 로고가 제일 크고 화려한 옷들만 골라서 저를 입혔어요. 엄마, 왜 그러는 거야? 잔말 말고 입어. 뭐? 벤츠에 어울리는 사람? 엄마는 한참을 제 옷을 골라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로 백화점을 나섰어요. 사실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어색했죠. 저는 명품에 정말 관심 자체가 없었거든요. 차에 올라타자 엄마가 저에게 말했어요. 주소 찍어. 네 신우이 집. 네. 저희는 그렇게 신우 집으로 바로 가게 되었어요. 신우는 제가 말도 없이 쳐들어오자 굉장히 불쾌했어요. 저희 엄마를 봤어도 인사 한 번 안 하더라고요. 말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는 게 어딨어요. 볼멘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말도 없이 차를 가져가는 것은 괜찮고요? 엄마가 대신 말했어요. 신우는 멈칫하더니 어른을 상대로 삿대질을 하며 말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제가 벤츠를 뺏어갔어요? 잠시 빌린 거잖아요. 가족끼리 차 빌려주는 게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난리를 쳐요? 언니도 정말 너무하네. 오빠 보고 말해도 안 되니까 지금 엄마 불러온 거예요? 이봐요. 정신 차려요. 벤츠는 내가 내 돈으로 우리 딸한테 사준 거예요.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오빠 신혼집도 우리 집에서 마련해줬는데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렇게 당당하면 지금 당신 부모도 불러. 신우가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어요.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고 조용하다고 우리 친정 식구들도 내성적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특히 친정엄마 성격은 정말 불이에요. 원래도 자기 주장 강하시고 절대 어디 가서 손해보는 일 당하시지 않는 분이지만 저랑 관련되는 일이면 더욱 그러신 편이에요. 제 물러터진 성격을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제 친정엄마예요. 신우는 상대를 골라도 제대로 잘못 골랐어요. 신우는 친정엄마와 대화를 해보더니 말로 이길 것 같지 않으니 자기 부모를 부르더라고요. 시부모님을 기다리며 저는 중간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한테 말을 전했어요. 자기야, 지금 난리 났어. 엄마가 벤츠 가져간 거 알았어. 지금 다 아가씨 집에 모여 있어.
제가 말하자 남편은 퇴근하고 바로 신우 집으로 온다고 했어요. 그렇게 신우 집에 다 같이 모이게 되었어요. 정말 난장판이 따로 없었죠. 남편은 시부모랑 신우에게 화내고 시부모도 창피한지 신우에게 뭐라고 하고 신우는 저한테 뭐라 하고 정말 시장 바닥도 이것보다 시끄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시끄러운 중간에 친정엄마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벤츠가 누가 누구한테 사준 거냐고요. 내가 내 자식한테 사준 건데 왜 난리냐고. 저희 엄마 목청 정말 유명하시거든요. 엄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뭐? 어울리는 사람이 벤츠를 타? 그러면 우리 딸이 타야지. 그런 행색으로 벤츠 타면 욕먹어 이 사람아. 마지막으로 신우에게 저렇게 말했어요. 신우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하지만 본인이 저한테 말했잖아요. 어울리는 사람이 타야 한다고요. 이제야 왜 친정엄마가 저에게 백화점에 가서 명품으로 도배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돈한테도 정말 서운해요. 애들 신혼집도 우리 집에서 해줬어요. 혼수도 우리 집에서 해줬어요. 저는 이 서방 서운하지 않게 많이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차를 강탈한 딸을 방관하는 거네요? 이러시면 너무 서운해요. 친정엄마가 대놓고 시부모님에게 말씀하시니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게 내가 차 세원이한테 주라고 했잖아. 도대체 왜 나서서 집안 망신을 시켜? 시아버지는 그제야 신우에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도 한숨을 쉬시며 신우한테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창피하다고 밖으로 나간 지 오래였어요. 신우는 그렇게 말을 잘하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친정엄마의 기에 눌린 것 같았어요. 얼마나 저를 무시했으면 친정엄마를 보고도 그렇게 삿대질을 할 수 있는 걸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막상 친정엄마가 대놓고 자기 부모에게도 뭐라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엄마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차키 내놔요. 다시는 벤츠 탐내지도 말아요. 그리고 그 똥차 빨리 가져가요. 격 떨어져. 신우는 울면서 차키를 가져왔어요. 엄마는 신우 손에 있는 차 열쇠를 빼앗듯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 손에 쥐어주셨죠. 너무 착해서 걱정이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근본도 없는 사람이랑은 상대도 하지 마라.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끌고 나왔어요. 밖에 있던 남편은 친정엄마를 보자마자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서방이 무슨 잘못이야. 들어보니까 이서방도 정말 고생 많았더라. 엄마는 그렇게 저를 우리 집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차키는 남편에게 주었고 남편이 벤츠를 몰고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가만히 차를 타고 가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신우에게 당했던 말들과 엄마가 신우에게 했던 말들을 차례로 곱씹어 보는데 정말 통쾌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 나 그동안 쌓였던 거 다 내려갔어. 저는 진심으로 엄마에게 고마웠어요. 내가 너 그런 소리 들으라고 결혼시켰니? 그동안 왜 참았어? 엄마 속상할까 봐 그랬지. 나는 네가 또 가만히 듣고 있었던 게 더 속상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말해. 내가 아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없애줄 거야. 저 말을 듣는데 저도 제 딸한테는 이런 엄마가 되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를 생각하면 이렇게 든든한 마음이 들게끔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도착해서 내려서 주차장에 벤츠를 주차했어요. 벤츠를 보는데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원래부터 내 거였는데 이제 앞으로 잘 타고 다녀야지 생각하며 벤츠 문을 열었는데 여러분,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벤츠 내부가 완전 신우 아들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자기 차였더라고요. 신우 아들 사진이 여기저기에 있고 차 안은 완전 쓰레기장이었어요. 신우가 얼마나 보여주기에 진심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각종 영수증이나 쓰레기가 나뒹굴고 트렁크 안에도 신우 아들의 물건들이 많았어요. 차 뒷좌석에는 신우 아들 장난감이 굴러다녔어요. 심지어 아이 카시트까지 있더라고요. 정말 신우는 제 차를 잠시 빌려간 게 아니고 자기 차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대신 치우겠다고 저보고 올라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보고 있자니 머리가 아파서 집으로 올라갔어요. 아이는 오빠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오빠들을 보자 웃음이 나와서 상황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빠들은 제 얘기를 듣더니 정말 엄마 성격 어디 안 간다고 웃더라고요.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있을 신우가 절대 아니죠. 남편이 다음날 신우에게 똥차를 가져다 주러 갔대요. 그런데 신우가 남편 보고 또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그랬다던데 남편은 거기다 대고 그래, 좋아. 라고 했다고 하네요. 정말 제 남편이지만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신우는 남편이 그렇게 대답할 줄 몰랐나 봐요. 당황하더니 당장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했더래요. 남편은 저에게 신우는 이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저도 시댁 식구니까 걱정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저렇게 나와주니 내심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 시간이 지나서 명절이 되었어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에게 연락은 딱히 오지 않았어요. 할 말이 있으면 남편 통해서 서로 했죠. 조용히 지내다 추석이라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번 일은 나도 미안하다. 사실 제가 어릴 때 아이를 낳아서 혼자 기르는 것 보고 내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 머리로는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본인이 너무 행복해하니까 말릴 수가 없더라고.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시어머니 잘못은 없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도 그냥 겉으로는 그래서 괜찮다고 했어요. 사실 친정엄마가 시댁 가기 전에 전화로 말했어요. 딸, 만약 시댁에서 너 곤란하게 하면 엄마한테 당장 전화해. 엄마 대기하고 있을게. 엄마가 저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이렇게 벤츠 사건은 끝이 났어요. 신우는 저 뒤로 저한테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아마 뭐라 하고 싶어도 저희 엄마가 어떤지 너무 잘 아니까 뭐라 하지도 못할 거예요. 저 사건 이후로 신우하고는 애초에 잘 안 마주치기도 했어요. 남편이 알아서 제가 못 만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을 때 마주쳐도 예전처럼 스트레스 받으며 만나지 않아요. 신우도 저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저도 이제 별 관심도 없어요. 저는 이번 기회로 엄마가 얼마나 든든하게 느껴졌던지 한동안은 엄마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엄마가 사주신 벤츠는 아주 잘 타고 있어요. 친정엄마가 애초에 제가 아기 키우면서 여기저기 다닐 기회가 많이 생길 거라 사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정답이더라고요. 요즘 아기 데리고 이곳저곳 많이 다니는데 정말 즐거워요. 제가 새언니 2명과 친하다고 했잖아요. 아기 데리고 친정엄마까지 다 같이 놀러 다니는데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또 조카들도 어찌나 제 딸을 예뻐해 주는지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와요. 친정 식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니까 정말 행복해요. 친정엄마는 저 사건이 지난 이후로도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네 신우가 괴롭히면 말해. 아주 입버릇처럼 말씀하세요. 그리고 새언니들도 저에게 그랬어요. 아가씨 괴롭히면 우리가 쫓아갈 거야. 이렇게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신우 한 명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기가 커가면서 느끼는 행복도 정말 소중해요. 아기를 낳기 전에는 몰랐는데 낳고 나니까 아기라는 존재가 정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 아기 재롱 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혼자 딸이라 친정에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제 아이한테 저희 엄마처럼 든든한 존재가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남편하고 사이도 좋아요. 물론 모든 부부가 그렇듯이 저희도 가끔은 싸우지만 그런대로 남편은 항상 제 편이에요. 만약 남편이 없었다면 신우도 물리치지 못했을 거예요. 결혼 생활 초반에 신우 때문에 고통받았던 게 이제는 전생 같네요. 왜 그동안 나 혼자 꾹꾹 참았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저도 참지 않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생각도 했어요. 이번 벤츠 사건 때는 친정엄마가 큰 도움을 주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그땐 스스로 물리치고 싶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고통받던 사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별 희한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참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요즘 날씨가 확실히 가을 날씨가 되었어요. 밖에 나가실 때 겉옷 챙기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건강관리 유의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